새벽 5시, 도시가 아직 잠들어 있을 때 72살 만수는 낡은 리어카를 끌고 골목길을 나섭니다. 오래된 바퀴들이 삐걱거리며 울부짖지만 만수에게는 이미 익숙한 소리가 되어버렸죠. 골목 어귀마다 쌓여있는 골판지와 폐지 더미들. 그것들이 바로 만수의 하루벌이이자 손녀 소유리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오늘도 많이 나왔네. 만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골판지를 차곡차곡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아파도 멈출 수 없었어요. 병원에서는 매달 5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나가거든요. 식물인간이 된 지 벌써 1년하고도 6달. 보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기간은 진작에 지나버렸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가,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 빈집들이 늘어가고 있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빈집에서 나오는 폐지가 많다는 것이었죠. 만수는 구부정한 허리를 더욱 굽히며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골랐습니다. 찢어진 것은 값이 떨어지고 젖은 것은 아예 받아주지 않거든요. 리어카가 가득 찰 때까지 3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무게가 나가는 잡지류와 신문지를 맨 아래 깔고 그 위에 골판지를 차곡차곡 쌓아 올렸어요.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노하우였죠. 고물상 아저씨는 언제나처럼 박한 가격을 불렀지만 만수는 흥정할 기력도 없었어요. 32,000원. 하루 종일 구부정하게 허리를 굽혀본 돈치고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이것이라도 없다면 소유리는 어떻게 될까요? 할아버지,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옆집에 사는 28살 민준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번듯한 직장을 다니는 민준이는 만수에게 유일한 위로였어요. 가끔 병원비에 보태라며 용돈 봉투를 건네주기도 했고 무거운 쌀포대를 들어다 주기도 했거든요. 민준아, 고맙다. 너 같은 착한 젊은이가 있어서 이 할아버지가 견디고 있는 거야. 만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묻어났습니다. 세상이 온통 차갑게만 느껴지는 요즘, 민준이만이 유일한 온기였거든요. 주변 이웃들은 하나둘씩 이사를 가거나 만수를 피하기 시작했지만 민준이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만수는 지친 몸을 의자에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문득 소유리가 깨어나던 그날을 떠올렸어요. 중학교 2학년이던 소유리는 학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끝내 잡히지 않았고 경찰은 수사를 포기한 지 오래였어요. 목격자도 없었고 주변 상가의 CCTV도 각도가 안 좋아서 차량 번호를 확인할 수 없었거든요. 소유라, 할아버지 왔다. 중환자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는 만수의 발걸음은 언제나 무거웠습니다. 각종 의료장비에 둘러싸인 채 누워있는 소유리를 보면 가슴 한편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한때는 똘똘하고 활발했던 손녀가 이제는 인공호흡기의 도움 없이는 숨조차 쉴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의사들은 희망을 버리라고 했지만 만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만수는 냉장고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텅 빈 냉장고 안에는 김치통 하나와 물병 몇 개만이 휑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저녁은 굶고 자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내일 또 일찍 나가야 하니까요. 라면 한 봉지라도 끓여 먹고 싶었지만 그 돈이면 소유리의 약값에 보탤 수 있었어요. 낡은 아파트 2층, 20평도 안 되는 좁은 집이었지만 소유리와 함께 살던 추억이 가득했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는 소유리의 학용품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만수는 그것들을 치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소유리가 돌아와서 다시 사용할 거라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거든요.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만수의 귓가에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만수는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환청이겠지. 워낙 피곤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누웠는데 또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아버지, 들리세요? 이번에는 분명했습니다. 소유리의 목소리였어요. 만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유라, 정말 내 목소리니? 네, 할아버지. 저예요. 많이 놀라셨죠? 만수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1년 반 만에 듣는 소유리의 목소리였거든요. 설령 이것이 늙은 뇌가 만들어낸 환상이라 할지라도 만수에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생생하고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소유라, 정말 내가 맞니? 할아버지가 미쳐서 헛것을 보는 건 아니고, 할아버지, 저 정말 괜찮아요. 몸은 움직일 수 없지만 의식은 깨어 있어요.
그동안 할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다 알고 있어요. 매일 새벽에 나가서 폐지 주우시고 병원에 와서 제 손잡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다 들었어요. 소유리의 목소리에는 만수가 기억하던 그 따뜻함이 그대로 묻어 있었어요. 만수는 참았던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소유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얼마나 걱정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미안했는지를 털어놨어요. 할아버지, 미안해하지 마세요. 이건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소유리가 갑자기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할아버지, 저를 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요. 뭐라고? 소유라, 그게 무슨 소리니? 민준 오빠예요. 옆집에 사는 민준 오빠가 저를 치고 달아났어요. 만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준이라니, 그 착하고 친절한 민준이가 소유리를 쳤다고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소유라,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민준이는 너한테도 잘해주고 할아버지한테도 얼마나 친절한데 병원비도 도와주고 쌀도 사다 주고. 할아버지, 저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날 저녁 학원에서 나와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검은색 세단이 빨간불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왔어요. 순간 헤드라이트 불빛 때문에 운전자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차 안에서 나는 방향제 냄새를 맡았어요. 레몬향이었는데 민준 오빠 차에서 항상 나던 그 냄새였어요. 소유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여전히 믿기 어려웠어요. 민준이가 정말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다음 날 아침, 만수는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유리가 한 말이 꿈속에서도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 어려웠어요. 그렇게 착한 민준이가 뺑소니범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게다가 민준이는 사고 직후부터 만수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진짜 범인이라면 그럴 리가 없죠. 할아버지,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소유리의 목소리가 또다시 들려왔어요. 소유라, 할아버지가 뭐라고 신고를 한단 말이니? 증거도 없는데. 그리고 민준이는 정말 착한 아이야.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니? 할아버지, 저는 분명히 기억해요. 민준 오빠 차의 레몬향 방향제 냄새, 검은색 현대 소나타, 그리고 사고 직후에 차에서 내려서 제가 쓰러진 걸 확인하고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다시 차에 타고 달아났어요. 정말이니? 네, 할아버지. 그때 민준 오빠가 술을 마신 것 같았어요. 비틀거리면서 걸었거든요. 만수는 고민 끝에 파출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젊은 경찰관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과 다르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민주 씨와 개인적인 감정이라도 있으신 건 아니고요? 민주 씨는 동네에서 평판이 좋은 분이라고 들었는데요. 아니에요. 제 손녀가 그렇게 말했어요. 손녀분이요? 손녀분이 식물인간 상태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만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소유리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말하면 누가 믿어주겠어요? 경찰관은 만수를 측은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손녀분 일로 많이 힘드시죠? 혹시 보건소에서 하는 치매 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노인분들이 스트레스 받으시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파출소에서 나온 만수는 허탈했습니다. 역시나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치매에 걸린 노인 취급을 받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저 할아버지, 요즘 이상해졌다던데. 파출소까지 가서 엉뚱한 소리를 했다더라. 나이 들면 다들 그런가 봐. 우리 시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소리 많이 하셨어. 수근거리는 소리들이 만수의 귀에 들려왔어요. 누군가 벌써 소문을 낸 것 같았습니다. 만수는 점점 더 고립되어가는 자신을 느꼈어요. 동네에서 30년을 살았지만 이제는 이상한 노인 취급을 받고 있었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준이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네에서 할아버지가 파출소에 다녀오셨다고 하던데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하고 걱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소유리의 말을 들은 후로는 그 친절함이 오히려 의심스럽게 느껴졌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본 거야. 할아버지, 혹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는 건 아니죠?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집에 도착한 만수는 소유리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소유라, 아무도 할아버지 말을 안 믿어줘. 오히려 할아버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해. 할아버지, 저도 알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민준 오빠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할아버지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어요. 소유리의 말에 따라 만수는 민준이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민준이는 매일 오전 7시 30분에 출근을 하고 저녁 6시경에 돌아왔습니다.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 업무를 한다고 했어요. 할아버지, 민준 오빠 차를 자세히 보세요. 소유리가 속삭였습니다. 민준이의 검은색 현대 소나타였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만수가 자세히 들여다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오른쪽 헤드라이트 주변에 미세한 균열이 있었고 그 부분만 색깔이 미묘하게 달랐어요. 새로 교체한 것 같았죠. 자세히 보니 범퍼에도 작은 흠집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소유라, 정말 헤드라이트를 바꾼 것 같네. 그리고 범퍼에 흠집도 있고 그뿐만 아니에요. 할아버지, 차 안을 들여다보세요. 만수는 기회를 엿보다가 민준이가 차 문을 열어둔 사이 슬쩍 들여다봤어요. 룸미러에 걸린 방향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레몬향 방향제였어요. 정말로 소유리가 말한 것과 똑같았습니다. 할아버지, 그거예요. 바로 그 냄새였어요. 사고 나던 날 맡았던 그 레몬향이에요. 만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소유리가 말한 것들이 하나씩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실한 증거는 없었죠. 헤드라이트 교체나 방향제 정도로는 경찰들이 믿어주지 않을 거였어요. 소유라, 그런데 이걸로는 부족해. 경찰들이 믿어주지 않을 거야.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할아버지, 민준 오빠 행동을 더 지켜보세요. 분명히 수상한 구석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차 안에 다른 증거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날부터 만수는 민준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친절하고 상냥했지만 가끔씩 뭔가 어색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특히 만수가 뺑소니 사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민준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할아버지,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혹시 어디 아픈 곳이라도 있으세요?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민준이의 눈빛에서 진짜 걱정과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어요. 마치 자신을 탐색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경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고요.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그나저나 할아버지, 파출소는 왜 다녀오셨어요? 동네에서 소문이 좀 났던데요. 민준이의 질문에 만수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역시 민준이가 소문을 낸 것 같았어요. 아니면 최소한 누가 소문을 내도록 유도했거나요.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본 거야. 별거 아니었어. 아, 그러시군요. 하지만 할아버지께서는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혹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거나 없는 걸 본다거나 하지는 않으시죠?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이 질문은 너무나 의도적이었어요. 만수는 민준이가 자신의 상태를 떠보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마치 만수가 정말로 환청이나 환상을 보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민준 오빠가 할아버지를 의심하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소유리의 목소리가 경고했습니다. 며칠 뒤, 만수는 더욱 확실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민준이의 차 트렁크 쪽을 살펴보던 중 바닥에 굴러다니는 작업용 장갑 한 켤레를 봤어요. 그 장갑에 묻은 갈색 얼룩이 수상했습니다. 오래된 혈흔처럼 보였어요. 소유라, 저게 뭔지 알겠니? 할아버지, 그건 혈흔일 수도 있어요. 사고 나던 날 제가 많이 다쳤거든요.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났어요. 하지만 이것도 확실한 증거라고 하기에는 부족했어요. 민준이가 일하는 곳이 건설 현장이니까 얼마든지 다른 이유로 생긴 얼룩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1년 반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발견한 증거라서 신뢰성도 떨어졌죠. 그런데 민준이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수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더 자주 만수에게 말을 걸었고 특히 만수의 정신 상태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만수가 폐지를 주우러 나갔는데 리어카가 이상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바퀴 하나가 완전히 빠져 있었고 손잡이 부분도 심하게 구부러져 있었어요. 볼트들이 일부러 풀어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만수는 당황했습니다. 리어카가 없으면 폐지를 주울 수 없고 그럼 소유리의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거든요. 새 리어카를 살 돈도 없었어요. 할아버지, 민준 오빠 소행이에요. 소유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증거가 있니? 할아버지, 민준 오빠를 보세요. 분명히 뭔가 흔적이 있을 거예요. 만수는 소유리의 말대로 민준이를 관찰해 봤어요. 민준이의 옷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손톱 사이에 금속 가루 같은 것이 끼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건설 현장에서 일하니까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리어카가 왜 이렇게 됐죠?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걱정보다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모르겠어. 누가 장난을 쳤나 봐. 에이, 요즘 세상에 이런 못된 사람들도 있네요. 할아버지, 제가 고쳐드릴까요? 저희 현장에 도구들이 많거든요. 민준이의 친절한 제안이었지만 만수에게는 오히려 소름 끼쳤어요. 자신이 망가뜨려 놓고는 태연하게 고쳐주겠다고 하다니.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 고맙다. 부탁한다. 네, 걱정 마세요. 내일까지 깨끗하게 고쳐드릴게요. 그 뒤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폐지를 모아놓은 곳에서 갑자기 불이 나기도 했고,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만수가 치매에 걸렸다는 소문이 더욱 퍼져나갔어요. 심지어 만수가 밤에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소문까지 생겼습니다. 저 할아버지 말이야. 밤에 혼자서 중얼거리면서 돌아다닌다더라. 파출소에도 가서 엉뚱한 소리 했다고 하던데. 가족들이 빨리 요양원에라도 보내야 할 것 같아. 만수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어요. 고물상 아저씨까지도 만수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폐지값도 전부 다 더 깎아서 줬어요. 할아버지, 민준 오빠가 계획적으로 할아버지를 고립시키고 있어요. 아무도 할아버지 말을 믿지 않게 만들려는 거예요. 소유리의 말이 맞았습니다. 민준이는 교묘한 방법으로 만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었어요. 만수가 무슨 말을 해도 치매 걸린 할아버지의 헛소리로 치부되도록 만들고 있었죠.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만수를 완전히 피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도 이상한 시선을 받았어요. 계산대 직원도 만수를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마치 언제 이상한 행동을 할지 모르는 위험한 사람처럼 취급했죠. 할아버지, 요즘 많이 힘드시죠? 민준이가 또다시 가짜 동정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말투에서 미묘한 위협을 느꼈어요. 그냥저냥 살고 있어. 할아버지께서는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시니까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몸도 마음도 지치실 테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될 수 있고요. 민준이의 말에는 분명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만수에게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예고 같기도 했죠. 할아버지, 민준 오빠가 할아버지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해요. 조심하세요. 소유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 다음 주부터 더욱 기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만수의 집 때문에 빨간 페인트로 이상한 낙서가 생겼습니다. 미친 할아버지 같은 악의적인 글씨들이었어요. 밤중에는 집 주변에서 돌멩이가 날아오기도 했고 창문에 계란이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노인이 예민해져서 그런 것 같다. 증거가 없다. 누군가 장난친 것 같은데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어요. 오히려 만수가 피해망상에 빠진 것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어느 날 밤, 만수가 잠들어 있을 때 집 앞에서 큰 소음이 났습니다. 급히 나가보니 화분들이 모두 깨져 있었고 쓰레기통이 뒤엎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대문 앞에는 조용히 살아라는 협박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는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더 이상 추궁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는 거예요. 소유리의 말이 맞았습니다. 민준이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만수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하지만 워낙 교묘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 없었죠. 모든 일이 마치 우연처럼 혹은 만수의 착각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병원에 가는 길도 예전보다 험난해졌습니다. 버스에서 사람들이 만수를 피했고 간병사들도 만수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어요. 저 할아버지 치매 걸렸다더라는 소문이 병원까지 퍼진 것 같았습니다. 소유라,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할까? 아무도 우리 편이 없어. 심지어 병원 사람들까지도 할아버지를 이상하게 봐. 할아버지, 포기하면 안 돼요. 민준 오빠의 차에 블랙박스가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사고 영상이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블랙박스? 네, 요즘 차들은 거의 다 블랙박스를 달고 다녀요. 민준 오빠도 분명히 달고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제가 사고 당하던 순간이 녹화되어 있을 거예요. 1년 반이 지났지만 사람들이 보통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자주 교체하지 않거든요. 만수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민준이가 이미 증거를 없앴을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소율아,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걸 구하지? 민준이가 순순히 내어줄 리 없잖니. 그리고 할아버지가 차에 손을 댔다가 들키면 어떻게 하지? 할아버지, 방법이 있어요. 민준 오빠가 출근할 때를 노려서 차에서 메모리 카드를 빼내는 거예요. 블랙박스는 보통 룸미러 근처에 달려 있고 메모리 카드는 쉽게 뺄 수 있어요. 만수는 소율이의 계획에 따라 민준이의 출근 패턴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매일 오전 7시 30분에 집을 나섰고 저녁 6시경에 돌아왔어요. 토요일에는 오전 10시에 나가서 오후 3시에 돌아왔습니다. 일요일은 대부분 집에 있었죠. 할아버지, 민준 오빠가 출근하고 나서 30분 정도 지나면 차에 접근하세요. 그때가 가장 안전할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지 확인하고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민준이의 차는 항상 잠겨 있었고 만수는 차문을 열 방법을 몰랐거든요. 설령 문을 열 수 있다 하더라도 만수 같은 노인이 남의 차에 손을 댔다가 들키면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었어요. 소율아, 차가 잠겨 있는데 어떻게 하지? 그리고 혹시라도 들키면 할아버지는 정말 큰일 날 거야. 할아버지, 민준 오빠는 가끔 차창을 조금씩 열어놓고 가요. 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특히 날씨가 좋은 날에는 운전석이나 조수석 창문을 손가락 2~3마디 정도 열어두고 가거든요. 그때를 노리세요. 며칠을 기다린 끝에 기회가 왔습니다. 봄 날씨가 포근했던 어느 화요일 아침, 민준이가 출근할 때 운전석 창문을 손가락 2마디 정도 열어놓고 간 거예요. 만수는 주변을 살핀 후 조심스럽게 민준이의 차에 접근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만약 누가 보면 어떻게 하죠? 하지만 소율이를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창문 틈새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간신히 문고리를 잡아당겨 차 문을 열 수 있었어요. 차 안에는 레몬향 방향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소율이가 말한 바로 그 냄새였어요. 만수는 고개를 들어 룸미러 주변을 살폈습니다. 할아버지, 룸미러 위쪽을 보세요. 검은색 작은 상자가 블랙박스예요. 정말로 작은 블랙박스가 달려 있었어요. 만수는 소율이가 알려준 대로 메모리 카드를 조심스럽게 빼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빠졌어요. 할아버지, 그게 바로 증거예요. 그 안에 민준 오빠가 저를 치고 달아나는 장면이 들어있을 거예요. 하지만 만수에게는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메모리 카드를 어떻게 확인하죠? 만수는 컴퓨터를 다룰 줄 몰랐거든요. 스마트폰도 없었고 집에 컴퓨터도 없었어요. 할아버지, 동네 PC방에 가세요. 거기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PC방은 처음 가보는 곳이었어요. 젊은 사장은 만수를 신기하게 바라봤지만 3,000원을 받고 컴퓨터 한 대를 내어주었습니다. 만수는 사장에게 메모리 카드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네요. 제 차에서 나온 건데 확인 좀 해보고 싶어서요. 사장이 메모리 카드를 컴퓨터에 꽂아주었습니다. 화면에 여러 개의 동영상 파일들이 나타났어요.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는데 소율이가 사고를 당한 그날 날짜의 파일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파일을 클릭하세요.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동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의 차에서 찍힌 화면이었어요. 저녁 시간 빨간불 신호등이 보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화면에 소율이가 나타났습니다. 학원 가방을 메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소율이를 민준이의 차가 그대로 들이받았어요. 영상 속에서는 민준이가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확실히 술에 취한 상태였어요. 할아버지, 봤죠? 민준 오빠가 저를 쳤어요. 만수는 눈물을 흘리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소율이가 쓰러지는 모습, 그리고 민준이가 잠깐 차를 세웠다가 주위를 둘러본 후 황급히 차에 타고 달아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어요. 이 못된 놈이 정말로 소율이를 치고 달아났구나. 만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이 영상을 경찰서에 가져가세요. 이번에는 분명히 믿어줄 거예요. 만수는 급히 PC방을 나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결정적 증거가 담긴 메모리 카드가 꽉 쥐어져 있었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가 있었거든요. 경찰관님, 제 손녀를 친 뺑소니범을 찾았습니다. 만수는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또 무슨 말씀을? 경찰관이 귀찮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지만 만수가 메모리 카드를 내밀자 태도가 바뀌었어요. 이 안에 사고 영상이 들어있어요. 민준이가 제 손녀를 치고 달아나는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경찰관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어요. 메모리 카드 안의 영상을 확인한 경찰관들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더 이상 만수를 치매 걸린 노인 취급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이 영상이 진짜라면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민준 씨를 즉시 소환하겠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는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 앞에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블랙박스를 도난당했다고 우겼지만 영상 속의 모든 것이 그의 범행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법정에서 민준이는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저는 그날 회사 회식이 있어서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차를 몰고 가면 안 되는 걸 알았지만 택시비가 아까워서 무리를 했습니다. 민준이의 고백이 시작되었어요.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뀌는 걸 보고 속도를 줄였어야 했는데 술에 취해서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그 아이가 건너고 있는 것을 보고도 브레이크를 제때 밟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달아났습니까? 판사가 엄중하게 물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음주운전한 게 들키면 직장에서 해고될까봐, 그리고 감옥에 갈까봐 무서워서 그냥 달아났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만수는 법정에서 민준이의 고백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노와 안도감, 그리고 허탈함이 동시에 몰려왔거든요. 그 후에는 왜 할아버지를 괴롭혔습니까? 처음에는 정말로 할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저를 의심하고 계신다는 걸 느꼈을 때부터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말을 아무도 믿지 않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치매 걸린 노인의 헛소리로 만들어버리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리어카를 망가뜨리고 동네에 할아버지가 이상하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집 앞에 낙서를 하고 화분을 깨뜨리기도 했어요. 모든 게 제가 한 일입니다. 민준이는 결국 음주운전, 뺑소니, 증거인멸, 협박, 재물손괴 등의 죄목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소유리의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함께 내려졌어요. 법정을 나온 만수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소유리에게 이 좋은 소식을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소유라, 민준이 드디어 잡혔어. 법정에서 자기 죄를 다 인정했단다. 그리고 치료비도 다 배상받을 수 있게 됐어. 하지만 소유리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만수는 조금 실망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죠. 소유리도 많이 지쳤을 거예요. 1년 반 동안 의식은 있으면서도 몸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침대에 누워있던 소유리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소유리가 눈을 떴습니다. 1년 반 만에 보는 소유리의 눈동자였어요. 소유라, 소유라. 만수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소유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할아버지죠? 소유리의 목소리는 아직 약했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그래, 할아버지야. 우리 소유리가 드디어 깨어났구나. 의료진들이 달려와 소유리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담당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각종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뇌사 판정까지 받았던 소유리가 의식을 되찾은 것은 정말로 기적이었어요. 할아버지,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할아버지한테 말했던 것들 다 기억하시죠? 만수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소유리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에게 말을 건넸던 거였나요? 소유라, 내가 정말 할아버지한테 말을 했던 거니? 네, 할아버지.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의식은 깨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민준 오빠가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만수와 소유리는 서로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반 만의 재회였고 동시에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기도 했어요. 소유라, 이제 괜찮다. 나쁜 사람도 잡혔고 너도 깨어났으니까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민준 오빠는 계속 자유롭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줬을 거예요. 그날부터 만수와 소유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유리는 재활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해갔고, 만수는 더 이상 새벽마다 폐지를 주우러 나가지 않아도 되었어요. 민준이로부터 받게 될 배상금으로 당분간은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는 민망해했지만 점차 만수에게 사과했어요. 그들도 언론을 통해 진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만수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 그런 상황에서는 같은 반응을 보였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은 때로 차갑고 무관심할 수 있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지고 정의는 승리한다는 것을 만수와 소유리는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있다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어떤 장벽도 뚫고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